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안동의 사이다 박시훈입니다. 자, 아직까지 윤석열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좀 불나있는 상황이에요. 보내줘야 된다, 아니면 막아야 된다. 자, 공수처, 또 경찰 오늘 내일 중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에서 집행을 했을 때 경호처가 막으면 또 어떻게 될지, 오늘 그런 얘기 등 여러가지 체포 집행 과정에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에서는 균열이 좀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균열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실무급 간부들은 어제 오전 비공식 성격의 회의에서 우리의 경호 대상은 V, 그러니까 대통령이지 경호처 상관은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체포가 진행돼도 막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형성된 건데요.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서 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체포영장이 제시될 경우에 해당 체포행위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막아설 명분이 없다라는 건데요.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 시에 이 강경파 수뇌부가 먼저 체포되면 이후의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게 실무급 간부들의 일입니다. 이 실무급 간부들의 99%는 현재 경찰과 충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무리하게 경호를 강화하고 있는 이 김성훈 체제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자, 윤석열 앞장서서 비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네, 맞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어제 아침 경호처 간부들에게 윤석열 씨의 지시사항을 하달했는데요. 그 내용은 경호처의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경호 매뉴얼대로 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씨의 경호관들에게 윤 씨의 경호관들에게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더 많은 직원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싶다라고 윤 씨가 말했다는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호관들의 동요를 막으면서 내부 단속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강경파로 알려진 이 김 차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도 거듭해서 내렸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아니라 수색영장을 막는 거라면서 수색영장 집행은 경호 책임자 허가가 필요한 만큼 절대 승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영장 발부 시부터는 보안구역이라도 수색할 수 있다고 했고, 또 현재 이의 신청도 기각된 데 이어서 법원 행정처도 재판부 판단이 주류 견해라고 재확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호처 김 처장은 사법부 판단에 모두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결사항전의 의지를 좀 다지는 모습입니다. 김성훈 차장. 그럼에도 경호처 내부에서는 뭔가 그런 지시를 거부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윤석열 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장기화되면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현재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M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내는 방법으로 관저 경호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휴가를 통한 업무 거부로 이 경호처 지휘부의 갈등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경호본부 소속 3부장은 지난 12일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우리 직원들 전부 30일씩 휴가
속아내게 할 것이다 라고 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앞서 해당 인물은 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도 요구한 인물인데요. 김 차장은 곧장 이 3부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면서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경호처는 발령 조치 이유를 이 국수본 관계자의 내부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점도 배신자 낙인 찍기로 추가적으로 이탈자가 발생할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보면 결국은 경호처 간부가 강성파에 반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밀 유출했기 때문에 뭐 대기 발령했다라는 게 설명인데 요 주장 자체가 극우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 경호처 3부장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경호처는 어제 오후 1시쯤에 대통령실 기자단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경찰 국수본의 경호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대기 발령을 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즉 경호처 간부가 반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 며칠 전부터 극우 유튜버들이 방송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에서는 경호처 핵심 관계자 발로 정보 유출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한다 이런 내용이 퍼졌었는데요. 또 윤석열 씨의 무장 지시설은 가짜 정보다라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강성파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내부 스파이로 몰아가기도 했고요. 네. 또 하루 차이로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경호처가 말하고 있어서 이 경호처와 극우 유튜버 간 긴밀한 소통 정황이 의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호처는 유튜버 등과 공식적으로 소통한 적 없다면서도 비공식 경로로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극우 유튜버 보고 또 증언에 따르면 김성훈 등 그 강경파들은 지금 극우 보수 유튜버를 뭐 확신하고 있고 부정선거 등등에 대해서 거의 괴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측면들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 정당한 체포영장, 공권력, 법 집행이 지금 안 되는 게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인데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런 와중에 SNS에 또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LA 산불 관련해서. 네, 윤석열 씨는 어제 아침에 이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적었는데요. 사실상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이 정부에게 좀 지시를 내리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이 직무 정지 이후 윤 씨의 SNS 게시글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달 제주항공 참사 때도 메시지를 내면서 정부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의 조사는 물론 오늘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미국 국민보다 비상계엄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국민을 사랑한다면 자진 출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러다 잘못된 지시까지 경호처 등에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면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직무정지가 됐으면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탄핵 심판 결정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SNS에 심심하면 자꾸 글을 뭐 본인이 쓰지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자신의 어떤 명의로 글을 쓰는 것 자체도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경호처에 지시를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잘못된 지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체포영장 어떻게 집행이 될지 또 경호처 어떻게 반응할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특검법 진행 사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를 했는데 외환죄 등이 좀 추가가 됐다면서요. 네,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이 6개 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수사 범위에 이 외환죄 포함 여부였는데요. 야당은 내란 혐의에 더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혐의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은 정상적 안보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즉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친북적 사고가 반영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어제 특검법도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2차 내란 특검법은 법사위 문턱을 현재 넘은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란 특검법에 지금 외환죄를 좀 문제 삼으면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뭐 넓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자, 근데 그게 좀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먼저 이 내란 네. 특검을 두고 무제한 특검이라면서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과잉 수사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이 쓴 검토 보고서에서는 이 과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대상으로 규정해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수사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이 BBK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특검제도 취지상 수사 대상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국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안보 정책까지 수사하려는 거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서 대법원은 중대성을 고려해서 계엄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압수수색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연히 취득하더라도 즉시 반환한다라는 보완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오물풍선 같은 거 일부러 원점 타격해서 평양 뭐 이런 데서 국지전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쩌면 내란도 중요하지만 외환을 유치하고 외환 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거를 통해서 계엄을 하려고 했던,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부분까지도 조금 봐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자꾸 뭔가 싫고 안 하고 미루고, 글쎄요, 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입니다. 계속 끝까지 비슷한 뉘앙스인데, 두 번째 이 내란 특검법 기존 발의했던 거와 달라졌던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던 기존 방식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예. 추천된 후보에 대한 거부권, 즉 빅토권도 없앴고요.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윤석열 씨의 내란 행위와 외환 행위, 계엄 사령부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외환 행위가 삭제되고 주로 내란 행위와 관련된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또한 수사 파견 인력과 기간이 간소화됐는데요. 다만 여당이 주장한 수사 범위 무한 확장 우려를 반영해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조사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비상계엄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만 조사하겠다라고 한정한 상황입니다. 자, 내란 특검법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죠. 아직까지 자체적 특검법을 낼지 말지 결정을 못 내렸다고요?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이 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 의원총회를 약 3시간가량 진행을 했는데요. 당 차원에서 새로운 특검을 발표할지 여부는 어제 결론 내지 못했고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의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는 자체 특검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미 이뤄져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이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건 특검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원내 집행부는 자체 특검안 발의 없이는 이 당내 이타표를 막기 어렵다는 구상으로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원내 집행부는 특검안 발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검법을 계속 내지 않는다는 거는 실제로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일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친윤이 아닌 사람들, 특히 예전 한동훈 계 사람들은, 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동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막 그렇기 때문에 낸다고 하는데, 그럼 내든가요? 내지도 않고 뭐 반대만 하고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 게, 이 국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책임도 크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 또
책임이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포도 안 되고 특검도 안 되고 헌법재판만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3가지 중에 2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못한다고 보기보다는 민주당이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입법기관이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또 국민 여론은 민주당이 뭐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한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안 해주는 거죠. 집권 여당.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빨리 체포 또 그리고 특검법 진행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댓글 주셨는데요. 대부분 비싼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안 하고 있다 제대로. 행복하자님, KH킴님, 트윈님, 리틀 테네시님, 산나야님 글 많이 주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전현주 기자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항의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호 우리 대변인 김지호 이렇게 편말을 탁 달고 오셨네요. 네, 저는 항상 달고 다닙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2018년 7월달에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님 그 비서관으로 채용됐는데 네. 그때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네. 공직자들은 이름표를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때 근데 이제 공직자들 반발이 엄청 예. 심했어요. 예. 그런데 공직에 있는 만큼 이름을 걸고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좀 기억에 남아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되면 제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또 이름이 또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정치인들 이름 기억에 남겨야 되니까 그런 또 좋은 뜻도 있네요. 요새 이렇게 이름 달고 다니시는 선출직 의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하. 제가 좀 먼저 유행을 선도하지 않았나. 특히 이게 중요해 예. 보이는 게 이게 책임감을 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동안 맨날 뭐 헷관거리면서 그렇죠. 뒤에서 장난질 쳤는데 내 이름 걸고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 정말 멋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름 걸고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말씀 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이름을 이름을 좀 더럽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 지금 탄핵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오늘이 원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인데요. 어제 결국은 안 나오겠다 등도 얘기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항의도 이사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시간 끌기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큰 틀에서 이제 3가지 빌드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 쭉 연결된 내용이겠지만 하나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 끌기 차원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악착같이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지층 결집이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국가의 뭐 혼란스러운 상황을 뭐 만들면서
결국에는 뭐 경제 문제, 뭐 그 외교 문제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저 지지층 결집을 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네. 세 번째로는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복할 만한 그런 빌드업을 쌓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부정선거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 보는데 저들은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빌드업을 한 거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윤석열이 사실상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시간을 끌면서 장난질을 치고 밑밥을 던지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도 부정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면들 냈습니다. 막 이 신청, 뭐 기피 신청 등등 뭐 할 수 있는 건 다 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정계선 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뭐 등등으로 기피 신청, 또 변론 개시에 대해서 이의 신청, 증거 체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 변론 기일을 이제 일괄적으로 4회 5회 지정했는데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글쎄요, 이거가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는데 왜 이럽니까?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런 재판 개시를 위한 문서 송달도 뻔히 관저에 있으면서 다 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예. 네, 이 끝까지 정말 구질구질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는 사실 이게 이유가 안 돼요. 인사청문회 때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네. 어떤 자신의 견해를 얘기했다고 이게 기피된다. 그리고 뭐 배우자인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공익법인에 있는 어떤 사회이사가 네. 이번에 탄핵소추 김희수 지금 대리인이죠. 예, 아니 뭐 그런 이유가 뭐 아니 뭐 그래 이게 따지면 다 걸리죠. 뭔가 좀 이유가 될 만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론 하루 전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비상식적이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왜 변론 관련해서 서류를 안 내냐, 네. 신청서를 내라 그 얘기했는데 그냥 안 내지 않았습니까? 안 내고 있었죠. 변론 하루 전에 이렇게 각종 신청서를 몰아서 내면서 뭔가 좀 재판에 혼선을 주고 뭔가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 네. 참 끝까지 구질구질하고 좀 악랄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세 가지입니다. 형사는 이제 체포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특검 관련해서는 특검법이 통과되지 안 되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 세 가지가 좀 해결돼야지 조금 확실성 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개는 뭐가 탁 막혀 있습니다. 체포도 안 되죠. 지금 저렇게 뻗대고 한남 삼성에 들어가 있고 경호처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뭐 저러고 있어요. 유일하게 가장 빨리 가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입니다.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두렵거나 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래 따지면 저도 변호사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장담하건대 헌법재판소는 밑보입니다. 저러면 더 빨리 진행할 거예요. 아마 저는 오히려 저렇게 하면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주심인데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앞에 쭉 말씀 주신 대로 이건 뭐 말도 안 된다고 다들 보고는 있는데 네. 전 그래서 그동안 저들이 몇 년 동안 저질렀던 짓들 소위 뭐 민경욱, 황교안 뭐 이들이 부정선거 얘기할 때 네. 다들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영향력이 큰 유튜버들이랑 결합을 하고 심지어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걸 맹신하고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 흘러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들은 뭐 저들 내부에서도 아마 알 거라 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하지만 저들은 늘 이제 실제 본래의 목적과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 보여주는 떡밥, 이 소설 이게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도 알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흠집 내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파면이 됐다 하더라도 저들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밥을 위해서 인물에 대한 문제, 그 절차에 대한 문제,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소설들을 나중에 연결져서 떡밥 언제 회수하냐?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그럼 이제 그 소설 가지고 부정선거 얘기하듯이 또 부정탄핵이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갑니다. 100% 그렇게 갑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이재명 정부 흔들려고 하겠죠. 탄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이따 뒷부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들이 지금 어떤 걸 노리고 있는가, 어떤 여론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가, 네. 이거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요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요렇게 해서 정권 바뀌더라도 탄핵도 부정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던지고 있다. 요렇게 우리 항의도 이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법원의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기 네. 때문에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불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낸 그런 서면 자료들을 보면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서, 네. 증거 체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실 다 형식에 관한 건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어떤 계엄에 대한 전당성,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변론서를 내야 되는데 다 보면은 뭐 재판관을 기피하고 변론,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건건이 이렇게 뭔가 딴지를 걸고 변죽을 올리겠다. 네. 이거는 결국은 이 재판을 노골적으로 연기시키고 뭔가 좀 법꾸라지, 네. 법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이 국면을 좀 모면해 보겠다. 본질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항상 주장하고 있잖아요. 계엄은 내가 할 수뿐이 없었다. 구국의 결단이었다. 그러면 왜 계엄을 할 수뿐이 없는지 그 진심을 가지고 재판관을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사실 재판관은 약 올리려고 하나? 올리는 느낌이다. 헌법재판관이 보기에는 정말 화날 것 화날 수밖에 같아요. 없다. 아니 예. 헌법재판관인데 헌법재판관이 내란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치 헌법재판관을 몰아붙이고 헌법재판관이 모든 그 행하는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 자세가 저는 정말 법꾸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은, 탄핵 심판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짓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란 특검법 다시 발의를 했는데 외환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환죄 포함한 거 이거 위헌이다. 또 잘못됐다. 국민의힘에서 맞서고 있는데 외환죄가 맞지 않나요? 지금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북한 자극해서 전쟁 일으키려고 아니면 그런 어떤 위험한 분위기 조성하려고 했잖아요. 외환죄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충분히 맞게 보고 계신다 보는데 이제 저들 입장에서는 아까 뭐 시간 끌기 노골적으로 하듯이 네. 지금 이것도 일단 떼쓰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먼저 결론을 정해놓고 일단 윤석열 방식 아니겠습니까? 결과 딱 정해놓고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소설을 쓰든 일부 사실과 이제 거짓을 섞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엄풀을 하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듯이 VS 구도만 만들면 저들 입장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순간 저들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윤석열 정부, 뭐 북한 서로 이제 적국으로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건 그냥 통상적인 대북 정책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택도 없는 언플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를 깨줄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김주 대변인님, 이게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 통과를 좀 시키려면 외환죄는 국민의힘하고 좀 협의도 좀 봐야 된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일단은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 외환죄를 뺀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뭐 이 굉장히 대폭 양보한 특검법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 리가 없다. 외환죄 포함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고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번 주에 윤석열 내란수계가 체포가 되면 구속되고 구속된 이후에 또 기소까지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특검이 발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협상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외환죄를 뺀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에 합의해 줄 리가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적인 안을 생각했을 때 외환죄는 따로 떼서 상설 특검을 한다든지 차라리 별도 특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특검이 발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법 수사 체계에 많은 혼란이 있고 이것을 또 꼬투리 잡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뭔가 명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내란죄 중심으로 특검을 발족하는 그러한 뭐 협상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뭐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계엄 내란죄는 뭐 거의 지금 우리가 눈여겨 다 봤죠. 목도를 했고요. 그 이전에 지금 드러난 사실들은 이 계엄을 하려고 사실은 북한을 좀 자극해서 하려고 했던 증언들이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게 외환죄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많은 게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계엄 관련해서는 군인들은 지금 다 잡혀 들어갔어요. 사령관들 지금 다 구속 기소됐는데 안 잡혀 들어간 쪽이 어디냐면 비서실이 지금 한 명도 안 잡혀 들어갔어요. 김태효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또 내각에서 어제도 이상민 뭐 뭔가 보도가 된 단전단수 보도가 됐는데 안 잡혀가고 있습니다. 요 두 부분 이 사람들을 내란에도 관계가 돼 있지만 외환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빠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 특검법이 좀 빨리 좀 처리가 되면 뭔가 탁 해결될 건데 그래서 외환죄는 다른 걸 뭐 이렇게 상설특검이나 다른 걸로 해도 된다라는 게 우리 김주호 대변인 의견이십니다. 민주당에서도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지 또 국민의힘이 그걸 뺀다면 또 받을지 어떻습니까? 이거 안 받는다는 건 바로 직전에 이제 입증을 한 게 안 받는 거 제3자 아닌가요? 추천 얘기하면 마치 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저들이 장난질하는 걸 다 알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로 어쨌든 그걸 넣었더니 또 딴 핑계를 또 대요. 딴 핑계 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로 이렇게 시간을 끌 거라는 거 이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명분도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저들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당장 김태효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끔찍한 사람입니까? 그 네. 처음에 좀 잠수 타고 있었는데 원래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북한 중국 붕괴론을 얘기하면서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까지 얘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 유출했던 사람을 그 안보실 1차장으로 계속 이렇게 버티게 해준 거 아닙니까?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그 최종 유죄 판결 받고 2달 만에 바로 사면을 시켜줬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란 건데 이 사람이 내란하고 무관하다? 말도 안 된다고 다들 보고 있었지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김태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뭐 김태효, 이상민 등등 저것들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 HID도 방문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등등의 확인을 좀 하려면 결국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법을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뭐 계속 그걸 방어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계속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체포, 특검법, 탄핵 심판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지만이 우리나라 좀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가 있다.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체포입니다. 공수처가 국방부 또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조 요청 공문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보도에 따르면 내일이다, 15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체포 집행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이나 모레 중에 체포 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공수처하고 경찰이 그동안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아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꾸준하게 어떤 박종준 경호처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또 사직하고 그 사람은 뭐 그냥 나가버렸어요.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네. 그리고 나서도 지금 3일째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고요. 이강우 경호본부장이라든지 김신 가족부장들에게 계속해서 소환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12일 밤, 일요일 밤에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정당한 영장을 거부하고 막았을 때 어떠한 법적 처분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뭔가 협조했을 때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 그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서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전 작업은 됐고 오늘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중으로 집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6번이나 입장을 냈고 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촉박한 거, 임박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주말부터 경내에 마치 무장단체가 무력 시위를 하듯이 기간단총, K1 기간단총을 든
경호처 직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있고 뭐 소청 가방을 든 경호처 직원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좀 위기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뭔가 네.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우리가 이런 기관탄총도 네.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무력 시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이렇게 아하.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댓글에서는 그래도 좀 빨리 좀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대변인 말씀대로 어떤 경호처 지휘부 또 경호처의 인력들 뭔가 이렇게 좀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쓰는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 아니다, 괜찮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된다. 등등의 공수처나 이 공조본의 어떤 전략 어떻게 좀 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보통 어떤 전략을 짜서 실행에 옮길 때에도 이제 우리 쪽,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다수 시민들, 압도적인 시민들의 감정선도 같이 고려할 필요는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 소위 옛날로 치면 이제 막 삐라 뿌리고, 삐라요. 예, 전쟁 나간 예, 군인들한테 고향 노래 들려주고 이런 게 다 그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지금 저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네.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그 부장급들이 지금 난리를 쳐가지고 저 김성훈 차장 뭐냐. 네. 특히 어제 또 굉장히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김건희 그 생일에 무슨 뭐 벤츠 마이바흐를 보내주고 네. 그 뒤에 트렁크 여니까 풍선이랑 뭐 현수막이 막 올라오고. 잘한다. 이게 그래서 무슨 그 로맨스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김성훈은 한마디로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 김건희를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경호처 안에서도 야 그러면 그냥 휴가 가라. 30일간 휴가 가서 돌아오지 마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저런 쥐들 로맨스 찍고 있는 것들 왜 우리가 그 보탬이 돼야 되냐. 네. 이런 분노의 목소리도 당연히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리전 뭐 이런 일환으로 저 내부의 뭐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다수 국민들은 이제 밤잠 못 잔 지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번 주 특히 뭐 수목 사이에는 제발 체포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는 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되고 논란들이 많습니다. 영장 집행 마구 위법하다 이런 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도부도 지도부지만 경호처 내부에 균열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좀 분열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 어떻습니까? 뭐 당장 네. 지난주 토요일 11일에 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과 오찬을 했을 때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은 총기 사용을 검토해라. 총이 아니면 칼이라도 사용해라. 칼요? 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증언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30일간 휴가를 주겠다. 그리고 김성원 경호처장에게 사퇴해라. 이런 주장을 했다는 그 경호처 내부의 그런 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 경호처 가족들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게 우리 그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다지 말라. 이러한 가족들의 편지까지 언론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는 각자 도생에 아사리판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 내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강경파, 온건파가 나뉘었고 이제 본인 살 길을 찾아서 지금 이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지금 박종준 온건파라면 지금 김성훈이나 지금 이광우 본부장 강경파다. 최초 1차 집행 1월 3일 들어갔을 때 이 강경파들을 좀 제거를 하고 체포를 하면서 들어갔으면 윤석열까지 체포 가능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 두 사람 소환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좀 체포해가지고 아니면 이 영장 들고 가서 같이 집행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쪽이 이제 핵심 라인인 게 네. 앞에 쭉 그 이유는 김조 그 대변인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 아니, 결국에는 어제 단독 보도를 보면서 이제 김성훈이 뭐를 노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굴 지키고 있는가가 저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건희를 봅니다. 지키고 있는 겁니까? 네, 아니 벤츠 마이마를 경호처가 보내주고 아하. 트렁크 열었더니 갑자기 그 풍선 올라오고 이렇게 쫙 펼쳐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가 낭만은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낭만을 네. 경호처 직원들이 왜 이런 짓을 하나요? 네. 왜 김성훈, 김건희 요 뭐냐? 심지어 윤석열 휴가지에 있다가도 그 갈 때도 폭죽 이벤트도 막 해주고. 별걸 다 하네요. 경호처에서. 그러니까 경호처가 도대체 뭐 뜨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김성훈은 김건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언제까지 저거 밖에 계속 냅둘 겁니까? 네. 자, 시간이 지금 너무 끌었어요. 사실은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12월 3일 날 계엄 내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 실패하고 그 주 12월 7일 날 탄핵이 만약 됐다 그러면 한 12월 한 10일 10 며칠 날 구속이 됐을 거고 20일 안에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2024년도 안에 이 사건들이 해결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다 제거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탄핵도 늦춰져. 국민의힘이 저렇게 저항하니까 체포나 이런 것들도 계속 늦춰지고 1월 3일 집행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좀 한 달 이상 어쩌면 설날 지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가야 될 거를 못 가는 게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좀 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내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수요일, 목요일, 네, 내일, 수목. 모레 수목.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항상 사실 목요일 날 들었지 않 지난번에도. 예, 국민 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환율도 어제 1,470원을 돌파하고 주가도 하락세고 또 연말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네. 이 국민들이 좀 위험한 생각이 들면요, 밖으로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너무 어렵고 지금 뭐 투자도 잘 안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올스톱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도발을 하고 뭐 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나오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어떤 유혈 사태 없이 현재까지 지금 진압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가 저는 제일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네.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경찰 공수처에 체포가 되면 네. 아마도 그 내란 세력의 준동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특검안도 그렇습니다. 예. 정말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그래요. 또 최근에 친한동계가 다시 결집해서 뭔가 좀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입니다. 네. 지금 권영세 원내대표가 저렇게 좀 전횡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반동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내에는 특검 내란 속의 체포까지 완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 연휴가 좀 길지 않습니까? 임시 공휴일이 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좀 해결돼야지 이 설 전주에 어떤 경기 안정이라든지 좀 활성화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잡혀라가 좀 제발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살자 좀 우리 국민들 이 생각도 들고요. 댓글에 제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댓글 소개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스트레스면 너무 스트레스. 네. 연말 특수도 못 누려서 지금 그러니까요. 사용하셨는데 이대로 설날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좀 잡혀서 잡히든지 하여튼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와,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단절된 사람 같아요. 윤석열 이야기입니다. SNS에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쓴 글을 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기 이름으로 나간 SNS 페이스북인데 LA를 걱정을 해요. 미국 걱정. 도와주자 국가 차원에서. 뭡니까 이거? 일단은 LA에 큰 산불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애도를 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게 맞죠. 맞죠? 그런데 알카에다, 예. 그다음에 남미 마약 카르텔이 정말 온갖 폐륜적인 범죄를 다 저지르고 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칭찬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남의 불행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자신의 건재를 밝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윤석열 그 내란 소개측에 조금이라도 정무감이나 공감 능력이 있는 비서관이 있다면 이런 메시지는 못 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메시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건재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인이 직무정지인 상황이잖아요. 뭘 국가적 도움을 줍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밖에 지금 왜 성적을 들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성적이 들고 있는 사람한테 메시지 주는 거 아니냐 지지자들한테 맞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저 그래서 이게 당연히 잘못됐다 보는데 네. 제가 앞부분에 이제 부정 탄핵, 부정 선거 이런 빌드업의 일환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말씀 주셨듯이 성조기를 든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노골적으로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불안한데 윤석열이 저런 메시지를 딱 공개함으로써 아 뭔가 미국하고는 여전히 우리가 끈끈하구나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는 것이고 전 이제 저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저것들은 이제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를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들이 바로 시작부터 뭐를 때리겠습니까? 지금 계속 카톡 검열, 카톡 계엄령, 온라인 계엄령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저들이 여태까지 맨날 한 게 뭐냐면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걸 계속 프레임을 반복해가지고 저 태극기 모독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걸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북한에 우리나라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입법부에 이어서 행정부마저 장악한 이재명 정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법부도 장악하나 이런 것들 막 기사 뿌리고요. 그래서 중국, 북한 얘기하면서 계속 독재 얘기를 또 갖다 붙일 겁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 문제 아까 저희 얘기했던 거 있죠. 환율, 주가, 물가 모든 거 다 이제 이재명 정부만 탄생했다 치면 그 지표들을 가지고 초창기부터 이거 이재명 탓이다 이렇게 몰아갈 겁니다. 예, 그 예. 그림을 전 지금부터 쓰고 있는 거다. 그 빌드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부정선거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근거로 만들었고 카톡 지금 검열 얘기도 지금 벌써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조기 미국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걱정이네요.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네. 보고요. 이제 좀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네.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뭐 내란 일으켰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계속 어떤 음모론을 만들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류들이 국민들 중에 소수가 있죠. 네. 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게 굉장히 불행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뭐 카톡 검열 이것도 프레임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카카오톡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협약 맺었습니까? 무슨 검열을 합니까? 아니 위법적인 사항, 허위 사실을 말로 하거나 방송을 통해서 하거나 카톡으로 전파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유언비어를? 네. 뭐 그것을 막는 일환을 가지고 자꾸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 세력과 손절하지 못하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앞날이 매우 어둡다. 지금 이제 반짝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디안 썸머, 꽃샘추위 같은 거예요. 계절이 네. 바뀌기 전에 한번 반짝하는 건데 그것에 기대서 저런 정말 준동을 하고 내란 세력과 손절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의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희주 선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심각하게 지속해서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느끼신다. 왜냐하면 예. 이게 부정선거 처음 얘기 나올 때도 다들 비웃었거든요. 네. 한 줌이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절대 그렇게 되지 많죠. 않습니다. 이게 예.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늘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네오나치도 등장하고 있고요. 네. 이게 실제로 굉장히 디지털 시대에 등장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서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러티브 전쟁입니다. 이건. 그래서 내러티브 전쟁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반발자국 앞서서 이 핵심 이 전략 파트에서는 저들의 의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서사를 격파를 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 파다 보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 딱 해가지고 저는 저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 세력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아하. 또 저걸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딱딱 신속한 조치, 속도전이 또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황희도 피곤합니다, 의사는 이거. 그런 역할을 좀 하십니까? 또 아주
인터넷이나 네.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 그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 세력 이게 네. 사실 이명박 때부터 십수년간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몸통 저들 표현대로면 그 원점 타격을 하려고 저도 계속 좀 이것저것 내부에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또 지금 뭐 카톡 검열이라든지 뭐 프레임 부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호 대변인, 황희두 이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 경찰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지금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측은 영장 집행이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차성한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뭐 우리 교수님 뭐 요즘 뭐 기자회견도 좀 하시는 것 같고 방송에 많이 좀 나오시는 예, 것 어제 같습니다. 처음 한 번 했습니다. 네. 예. 어디서 하신 거죠? 그 한남동 그 관저 앞에 네. 그 저기 국민주권당인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네. 그분들이 선뜻 기자회견장을 이제 네. 제공해 주셔가지고 네. 한남동 관저 바로 앞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좀 격해서 놀랐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 판사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부장 예. 판사를 하셨고요. 아니요, 부장판사 직전에 예. 고민하다 나왔습니다. 판사를 하시고 예. 지금 이렇게 그 기자회견 한다는 게 그 경호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 이번 체포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하시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네. 경호처 직원들한테 예. 분명히 불안에 떨고 있을 분들에게 음흠. 위법한 지시는 거부해도 음흠. 처벌되지 않는다. 오히려 체포 영장 집행 저지라는 그런 불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따르시다가 네. 오히려 뭐 징역형 유죄 판결 이런 거 받고 이제 음흠. 직업도 잃고 연금도 확 줄고 그런 좀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그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갑자기 그 소명 의식이 드신 거예요? 지금 교수를 좀 잘 하고 계시는데 어떤 거리에 나와서 그런 네. 얘기 한다는 게 좀 부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제가 저기 12월 그 3일 그 비상계엄 선포 그 후에 새벽에 이제 잠이 깼어요. 아, 그걸 근데 보고 제가 깼다. 이틀 후에 예. 그 형사법 종합연습이라고 예. 시험 한 달 앞둔 3학년 학생들 가르치는 수업이 있는데 아. 근데 제가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음흠. 시험 공부 문제만 풀어주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전에 5.18 내란 대법원 판결문 뭐 이석기 내란 성동 판결문 시험에 안 나온다고 제가 OX 문제에서 뺐거든요. 아, 내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뺐는데. 부끄럽고 그래서 네. 그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비상계엄 선포의 형사법적 쟁점이라고 음흠. 강의 자료를 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5.18 판결문이랑 아. 다 참조해서 그리고 강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호응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또 2학년들 가르치고 예. 그러면서 이 문제점과 어떤 쟁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음흠. 조금 그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 이첩 요구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불응하는 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첩 요구 불응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면 위법 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공소기각이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네. 그래서 네. 일단 제가 학자로서 음흠. 그 위험을 지적해야겠다. 음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몇 년 동안 닫아둔 페북을 열고 아하. 또 그 사법농단 소위 사법농단 사태 때
모아둔 그 기자분들한테 단체 문자를 뿌리고 그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예. 실제로 사법농단 때 그때 이제 우리 차상환 교수님 그 판사로 계셨던 상황이고 그때 많은 또 언론에 이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내란 때 또 계엄 상황을 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특히 이런 계엄이나 내란, 특히 공수처도 사실은 신생 기관이다 보니까 처리할 때 이게 법적인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잘 만들었는지 저도 그러니까 사실 잘 몰랐는데 보면서 좀 부족하다. 뭐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잘 해낸다면 그러면 자기 가치를 증명한다면 그러면 좀 많이 곧 손봐서 좀 더 잘 작동하게 해야겠다. 뭐 만약에 실패하면 과연 이런 조직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포 집행입니다. 특히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어쩌면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 경호처 직원들 가족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칠문칠답 법률 상담 그것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거부해도 항명죄 처벌 안 된다. 요건데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예, 뭐 저기 박기훈 변호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시지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 적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예 항명죄라는 것이 없고 군인이 다만, 아니다. 이제 직무유기죄만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위법한 지시는 당연히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죠.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냥 일반 직무유기죄도 그냥 직무를 태만히 하는 거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정말 의식적으로 방임 포기하는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뭐 한우 신용을 하면서 제대로 안 했다는 걸로 처벌받으실 일도 없고 뭐 그 전에 위법 지시니까 처벌받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법 지시, 부당한 지시 그 범위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그 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뭐 소명서 양식 같은 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쓰시라고 하면서 그 범위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체포 영장의 집행 저지에 관한 명령은 다 부당 지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라는 것도 저는 부당 지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부터 다 부당 지시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의 집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경호 인력은 제가 보기에 몇 명에서 십수명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훌륭한 공무원들이세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뭐 조폭처럼 무슨 잡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깡패가 아닙니다. 법 집행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예우를 갖춰서 모셔갈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이 있으니까 동행해서 구치소까지 따라간다든가 뭐 필요하면 구치소 내 일부 뭐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잠깐 남겨둔다든가 그 정도면 되는데 200명을 왜 동원합니까? 200명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 지시니 거부하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아니면 본인의 원래 근무 장소에 계셔서 평소 하시던 일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경호라는 거는 굳이 말씀드리면 체포가 집행되고 만약 그 구금 장소까지 갈 때 그때 옆에 있어 그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그 인원수가 뭐 몇 명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200명씩 와서 스크럼 짜고 있는 거는 그 자체가 부당한 지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따를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항명죄도 아니고 직무유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걸 따랐을 때 형사 책임, 뭐 이후에 사실 징계 책임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자, 공수처가 그 얘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아니면 방해치상, 직권남용 등등 또 민사 책임도 지겠다. 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 얘기. 그냥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그냥 확인해 준 거죠.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체 다중의 미력으로 하면 되는데 200명 동원하면 단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기 안 써도 기본 특수로 시작하고요. 그러면 7년 6개월 이하입니다. 거기다가 뭐 피 하나 나거나 뭐 손가락 하나 삔다. 치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이 정말로 그럴 일 없지만 무기를 써서 사람이 죽으면 5년 이상. 거기다가 정말 살인 고의까지 있으면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건 제가 보기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조금 더 불상사 일어나면 날수록 경호처 직원들한테는 더 강력한 처벌. 또 그리고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으면 그 전체적 그 자리에 있던 전체 모든 사람한테 형사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나 이게 지금 사전에 만약에 네. 무기 사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고 네. 그에 따라서 나가면 이거는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범이다.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그걸 받아들이고 나간 순간 예. 이제 그래서 그 다 폭행을 안 하고 버티면 좋겠지만 혹시 한 명이 일탈해가지고 음흠. 때리고 뭐 좀 칼도 쓴다는 그것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칼 얘기도 있었습니다. 칼 총 쓰면 그러면 사람 몸에 찌르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 행위 자체로 살인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칼 총이 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다 갖고 계시거든요. 네. 잘못하면 전체가 살인 미수죄 공범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살인자가 될 수가 있다. 예. 얘기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분사 노송하겠다라고 예. 공수에 밝힌 상황인데 예.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뭐 그 전에 문제 삼는 게 뭐였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꾸 좀 정확하지 않은 법률 지식을 전달하시는데 네. 대통령을 체포하는 행위는 영장을 제시하고 그분을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네. 근데 가기 위해서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현행범들이 막고 있는 걸 치우는 거는요. 그거는 경찰 행정의 영역이고요. 네. 그러다가 한 명이 뭐 한두 명이 진짜로 폭행 협박을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그럼 별개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체포하는 거는 영장 필요 없어요. 네. 심지어는 국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체포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네. 수사권이 있는 거기 계신 분들 다 뭐 순경 이상의 다 경찰 분들입니다. 네. 사법 경찰 관리 분들인데 뭐 국민도 할 수 있는 거를 경찰이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체포해서 소송하는 거 뭐 너무 당연하게 가능합니다. 어제 관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윤석열 체포 저지 거부 소명서 이걸 예. 배부했던데 예. 그 소명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위법 지시이기 때문에 예. 그냥 거부하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으시고 네. 근데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음흠. 그거를 좀 확실한 어떤 근거로서 하고 싶은 경우에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왜 이 체포 불법이 체포 영장 집행 저지가 불법이니 나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소명하고 그러고 이제 거부할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이 항상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냥 무단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안전하게 그런 사유를 써서 서명하셔서 찍어서 가족한테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두시고 성관하게 제출하고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면 네. 확실하게 좋다는 거죠. 뭐 만약에 정 어려우시면 그런 얘기하고 비밀 녹음 하셔도 돼요. 비밀 녹음도 해도 대화자 된다? 간의 네. 녹음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증거를 이제 마련해 주시면 마음이 더 편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뭐 그렇게 해야만 지시 거부가 가능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또 상급자도 좀 움찔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용기를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행동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한 200여 분의 네. 경호관들한테 경호처 직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싸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경호를 해야 된다 하면 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신용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게 이거를 가능하나? 법률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입니다. 광의. 예. 예. 우리가 법의 폭행죄에서도 폭행을 쓰는데요. 네. 그거는 협의, 좁은 의미의 폭행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네. 신체에 대해서. 네. 근데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협박은 광의로서 사람에 대해서 일체의 직간접적인 행사를 다 포함해요. 네. 공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크럼 짜고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 있다가 밀고 들어온다. 그럼 최대한 접촉을 피하면서 그냥 빠지세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장에 어쩔 수 없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아하. 절대 몸싸움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광의의 폭행이 되지 않도록 뭐 당연히 협박하거나 특히 무기를 소지하는 거는 그 자체로 협박이 될 수 있으니까 무기, 예. 무기를 외부에 보이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시고. 예. 그 무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총 얘기도 나오고요. 예. 칼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윤석열 측에서 예.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한테 예. 무기 이렇게 써라 예. 독촉했다면 네. 윤석열은 어떤 책임도 져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만약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면 예. 그러면 앞서 말한 모든 범죄,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 뭐 사람 죽으면 치사, 살인, 살인 미수, 뭐 또 직권남용이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예. 거기다가 무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벌칙까지 다 적용되는데요. 네. 공범으로서 수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동 정범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은
새로운 내란 행위의 선동이다. 아, 내란 선동으로 보시는 거군요. 제가 이석기 그 통합진보당 그 예. 관련해서 내란 선동죄 유죄 판결문을 정독했습니다. 다 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130명 앞에서 음흠. 유사시에 위기시에 음흠. 대한민국 시설을 뭐 무기로 타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류 물류 뭐 이런 네. 얘기로 130명한테 그것도 일반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한테 해도 선동이 되는데 200명의 무기 정말 최고의 진짜 무기를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요원들이잖아요. 요원들이죠. 그분들은 대통령을 지키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칼이든 총이든 조직적으로 체포영장 막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거의 이제 전투를 벌이라는 수준이 되고 예. 그건 새로운 내란 또는 내론 이제 실행되면 내란, 실행 전에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기 판례가 있습니다. 내란 음모죄, 내란죄로 지금 처벌된 이석기 판례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금 지시하는 이 내용들, 무기 사용 이렇게 독촉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자성화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윤석열도 얘기 중에 경찰이나 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신분증 제시하고 예. 마스크 착용하지 말고 예. 뭐 얼굴 공개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이제 제가 묻고 싶어요. 예. 검찰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예. 그럼 본인이 처리하신 사건 중에 예. 그렇게 안 한 공권력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건 위법사니까 기소하지 않다거나 오히려 스스로 이건 위법 수집 증거니까 이걸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객관 의무를 지잖아요. 네. 저는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하고 오히려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진압을 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특정한 경찰관 한 명을 찍어가지고 위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마스크 쓰는 거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분증 제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그 현행범을 바로 급하게 그러니까요. 체포하는 건데 그 절차는 그런 식의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그 판례가 예. 그 경찰관 직무 수행 관련한 불신검문 관련해서도 범죄자가 자신을 왜 불신검문하는지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신분증 제시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딱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불신검문으로 보더라도. 예.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니까요. 현행범 체포고 현행범 체포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체포 이유를 고지하고 만약에 급하면 체포하고 나서 고지하고 뭐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인의 조력을 받 그런 건 당연히 이 베테랑 분들인데 네. 체포의 절차를 당연히 법에 따라 지키시겠죠. 이 말은 얼굴 공개해 그러면 우리 편이 너희 사진을 찍어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어라는 위협을 주고 싶다는 그러니까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변호인단이 이제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뭐 기자회견 엄청 했는데 이제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사실은 저는 네. 이게 언론의 책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만 사실 뭐 독일에서 나치가 등장해서 네.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의회가 스스로 그 의회권을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선동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과 없이 계속 지금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변호인이 아닌데 변호인 이상으로 훨씬 더 했죠. 사실은 예. 이제서 이제 냈는데 예. 그 의도는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위기를 느껴서 변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분이 아마 변호인으로서 현장에 가서 뭘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뭐 경찰 요즘은 적지만 예전에 좀 시위를 너무 시위의 자유를 좀 억압하고 진압할 때 경찰관들이 그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 이제 좀 무리하게 하실 때 변호인들이 함께 네. 그 부당함을 지적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전에요. 예전에. 예. 근데 이제 그걸 약간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네. 법을 알려주겠다, 경찰관을 설득해 보겠다. 설득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변호인 선임계 내고 하는 말이 탄핵 이후에 결론 나고 네. 그때 체포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그렇지만 오늘 또 탄핵 1차 변론길인데 불출석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심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중앙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 얘기는 서부지법도 관할이 있는 것 같은데 주소지 관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심지어 소송 네. 형사소송법에
관할 위반은 소송행위에 영향이 없다고 해요. 그렇죠. 영장 받는 검사의 신청행위도 소송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조문 보면 형소법과 그다음에 그 공수처법 다 두 개의 어떤 가능성이 다 존재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이게 좀 선동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기소가 됐다. 그러면 불기소 기소하라고 하잖아요. 네. 기소하면 출석만 안 해도 재판이 안 됩니다. 예. 그럼 출석 거부할 것이다. 출석 거부하겠죠. 아니면 기록이 방대해. 나 조사할 시간을 줘. 아니면 이 본심이 나오겠죠. 지금 탄핵이 더 중요한데 탄핵 이후로 저는 그게 본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본심이 나오는 거죠. 이 재판을 절대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불리한 사실들, 불리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헌재가 그 기록을 뭐 복사해서 보겠죠. 보고 또 네. 필요한 증인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당연히 형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 또는 그 법에 따른 진행은 탄핵 심판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이제 계속 재판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론길, 특히 탄핵 심판에 변론길은 꼭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던데 예. 1차 불출석 했거든요. 예. 지금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도 좀 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그죠. 저는 그래서 예. 이것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1차는 맞습니다. 탄핵도 지연을 해야죠. 네. 4월 18일이면 재판관 2명 나가는데 그러면 또 이제 6명이 되잖아요. 네. 최대한 끄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연하는 목적 외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죠? 체포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예. 그럼 길거리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 영장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잡아갈 수 있어요. 변론길 참석했을 때 잡아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경호처 직원하고 충돌할 필요도 없죠. 네. 저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사람입니까? 왜 자꾸 이럽니까? 그 변호하는 사람들도 뭐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면면을 봤는데 네. 좀 죄송한데 변호사로서 예. 실제 법원의 현장에서 예. 변호사로서 피의자를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고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면서 그런 경력을 유지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뭐 거의 정치인 수준의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을 변호사 출신이 뭐 법률가 출신이긴 한데 법률가라고 네. 저희가 부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부정선거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변호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자, 지금 수사 기록 관련해서 헌재가 지금 중앙지검이나 뭐 경찰청 또 국방부 또 경찰단 예. 사법경찰단 예. 자료를 받았는데 또 윤석열 측은 국회법 130조 위반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쟁점은 여기 와서 처음 들어가면 네. 찾아봤거든요. 예. 기다리면서. 예. 근데 보니까 그 조사하게 할 수 있다지 반드시 정식의 그런 조사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 아닌 걸로 나오고 그게 네. 필요했으면 오히려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의무화된 거면. 그리고 그 헌재법상 수사 기록 복사하는 거는 복사 금지가 아니에요. 기록의 송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쉽죠. 복사하고 뭐 찍고 뭐 스캔하고. 근데 이거는 87년 기억하세요. 87년 헌법이 만들어진 그때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예요. 네. 기록 가져가 버리면 재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고 그래서 실제로 헌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수사 기록 복사해서 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정확히 그렇게 복사해서 봐서 이 조항의 위반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규칙도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미 있게 한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우리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윤석열이나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들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학자로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걸 열심히 듣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 중에 네. 그분들의 말이 정말 그러니까 맞다라고 할 만한 거는 정말 송구하게도 거의 없다고 하나도 보셔도 없다. 거의 없다. 다만 이건 있죠. 쟁점을 제시하시긴 하세요. 제시는 한다. 예를 들어서 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수색이란 말이 있으니 예. 이게 사람 수색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다음에요. 네. 문헌을 찾아가시고 뒤져보시면 네. 논문 각주에 네. 물건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 게 각주가 서너 줄이에요. 책이 막 열대 권이에요. 네.
사람까지라고 쓰진 않지만 이게 예. 장소 수색으로 또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쓴 그 사람을 언급하지도 않고 사람은 아니지만. 네. 네. 근데 그게 한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정도의 성실성은 있으셔야죠. 공부하시면. 네. 그럼 지금 말씀대로 법을 조금 알고 뭐라도 하나씩 갖다 대고 문제 제기는 네. 그나마 하는 건데 네. 그게 타당하거나 일리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제 로스쿨 수업에서 학생으로 만났으면 네. 저는 엄청 격려해줬을 것 같아요. 아 격려해 준다. 네, 왜냐면 그 저 변호인 측 저 네, 사람들. 네, 왜냐면 네. 리걸 마인드가 뛰어난 거예요. 온갖 온갖 아무 말 대잔치라도 아이고. 배울 때는 던져내서 쟁점을 예. 발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변호를 하는 거잖아요. 학생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쟁점을 찾으시면 공부하셔야죠. 기존의 판례와 학설과 문헌을 보고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는지를 네. 책임을 갖고 보셔야죠. 그게 피의자를 위한 겁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네. 변호인입니다. 네.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서라도 더 좀 이렇게 될 만한 것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해가지고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심지어 문제 제가 아니냐. 좀 이상한데 제가 그 페북에 올린 글을 보고 나중에 네. 그걸 보고 자기의 주장을 보충하는 듯한 네. 것도 봤거든요. 네. 그뭐 선호가 뒤바뀐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글을 보고 오히려 바꾸는 상황이다. 자, 이제 탄핵 심판은 열차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변론기일도 지금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언제쯤 끝날까요? 저는 예측이 아니라요. 네. 신속해야 된다라고 신속해야 얘기합니다. 된다. 일단은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탄핵과 비교했을 때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그때는 뭐 세월호 몇 시간 뭐 내밀한 비선들의 최순실이 존재도 네.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네. 근데 지금은 포고문만 봐도 국회 기능 정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다. 빨리 할 수 있다.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해야 되는 게 이분들이 저는 정말 조심스러운데 네. 탄핵 결정이 나도 불복하려는 빌드업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4월에 임박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또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 2명이 빠지면 6명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재심 청구 얘기도 막 네. 뭐 언뜻 하는 분도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심이 없습니다. 없지만 할까 체포영장도 지금 뭐 권한쟁이라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막 만들. 그러니까 이의 신청도 잘 아시겠지만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의 없어요. 네. 법상으로. 근데 제도상으로. 법원이 정말 친절하게 이유가 있어서 해주셨죠. 그런 거 안 된다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3월에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고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3월에 탄핵 결정이 만약에 난다면 네. 그에 따라서 다음 대선이 잘 진행돼서 이제 내가 6명이 돼도 괜찮겠구나. 그런 상태라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4월 이후에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직무 계속 가처분까지 고민해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2명이 퇴임을 하는 거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네. 뭐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저는 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법을 개정해서 정말로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는 임기를 지속하는 걸로 입법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흠결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입법을 과연 이 반대쪽에서 받아줄지 그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또 3분의 2 정족수를 또 재의결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반드시 입법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직무계속 가처분이라도 좀 탄핵 불복이 이제 가시화되면 4월 초나 내릴 수 있게 그래서 헌재를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임명부터 거부하는 거는 자신들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의 가장 큰 자기가 보기엔 적이겠죠.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네. 수호자입니다. 수호자. 그래서 이 9명의 완전체를 유지하는 것. 저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계신 마은혁 이번 22일 날 변론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뭐 바로 될까요? 권한쟁의 그것도 사한다는데. 글을 올렸는데 헌법소원이 하나 제기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헌법재판이 다 멈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임명 보류는 위헌이다. 네. 이런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어요. 김정환 변호사님이 정말 헌법을 지키고 계신데 그게 반드시 인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도 안 되면 권한쟁의도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도 가처분이 신청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마은혁 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로
안 하면 임시지휘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는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로 다 그렇죠. 정해졌고 임명만 하면 끝날 건인데. 그렇죠. 거부할 재량도 없습니다. 다 변호사 자격 있고 다 훌륭한 예, 분들이고 법관이고 그래서 저는 임시지휘를 부여하는 가처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로 완전체를 만들어서 헌법을 소화하는 역할을 반드시 맡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탄핵 불복까지 고려해서 네. 임시지휘 부여 가처분, 그 다음에 직무계속 가처분, 이제 가능하다면 그 전에 입법으로 그런 네.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체포라든지 탄핵 심판, 법적인 쟁점, 뭐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고, 근데 우리 차성환 우리 시립대 교수님께서 많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 혹시 필요하면 다시 한번 더 예. 모셔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예, 해도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을 쓸까 말까 고민 중인 게 네. 만약에 경호처 이거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분이 하다가 다치시잖아요. 네. 그럼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재해로 실업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은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 보장을 안 해줘요. 네. 이분들이 잘못하면 치료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는다. 순직도 인정이 안 되고 좀 표현이 그런데 정말 명예롭지 않은 부상과 죽음이 돼서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족과 유족에게도 전혀 아무런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검토 중인데 예.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대통령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부하를 그런 사지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예. 딱딱 거래 돌아다니고 안 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본인이 했을 때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만약 다쳤을 때 어떠한 공무상 재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도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성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코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놓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다신다면 하루 5번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 1,000 통통 쿠폰씩 총 5,000 통통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최진봉 교수님 나오시고요. 김철근, 장윤미의 이슈합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